나귀에서 굴러떨어져 진흙탕을 뒹굴며 헐떡이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고기해야 할 도포 자락은 오물로 범벅이 되었고 주변에서는 참지 못한 구경꾼들의 비웃음이 화살처럼 꽂힙니다. 그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호언장담했습니다. 내 손의 장을 짖을지언정 결코 흔들리지 않겠노라고. 자신의 고결함은 바위와 같다고 말이죠. 하지만 단 한마디 살결을 스치는 듯한 그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그의 심장은 멈췄고 육신은 통제력을 잃었습니다. 대체 이 처참한 꼴을 한 남자가 누구냐고요? 놀랍게도 조선의 성군이라 불리는 세종대왕의 직계 후손이자 평생 도덕을 외치던 왕족 선비입니다. 그런 그가 일개 기생의 발치에서 짐승처럼 헐떡이며 자존심을 구걸하고 있을까요? 이 비참한 몰락이 과연 우연한 사고였을까요? 아니면 한 여자가 설계한 가장 잔혹하고도 우아한 사회적 사형 선고였을까요? 조선팔도 사내들의 자존심을 한순간에 짓밟아버린 그 치명적인 유혹의 기록이 이제 시작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르신들. 오늘 밤도 잠자리에 들기 전 제 이야기가 생각나서 잘 찾아오셨습니다. 등불을 조금 낮추시고 이불을 가슴팍까지 끌어올려 보세요.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팔도 사내들의 마음을 들었다 놓았다 했던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떨리는 명월 황진이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조선의 기이한 일들을 기록한 어우야담과 송도기이의 엄연히 기록된 실화이니 어디 가서 이게 다 지어낸 소리 아니냐 하실 걱정은 붙들어 매셔도 좋습니다. 당시 송도 땅에서 황진이라는 이름은 그저 한 명의 기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길을 지나가면 꽃들이 시샘하고 바람마저 숨을 죽였다지요. 수많은 선비가 그녀의 치맛자락 한번 만져보는 게 소원이라며 집안 살림을 거덜냈고 어떤 젊은이는 그녀를 향한 연정을 품다 끝내 상사병으로 목숨을 잃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황진이는 그저 그런 사내들에게는 눈길 한번 주지 않는 차가운 달빛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진심으로 알아줄 혹은 자신을 이겨낼 진정한 사내를 기다리며 그 고고한 자태를 지키고 있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르신들, 한양 땅에 아주 콧대 높은 왕족 선비 하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이종숙, 호는 벽계수라 불리던 인물이지요. 이 양반이 세종대왕의 후손이라 그런지 기계 하나는 대단했습니다. 평소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무엇이었냐 하면 세상 사내들이 황진이의 미모에 다들 정신을 못 차린다는데 나 같은 고고한 선비가 어찌 천한 기생의 유혹에 넘어가겠느냐? 만약 내가 그녀를 보고도 조금이라도 마음이 흔들린다면 내 손에 장을 짖을 것이요. 내 다시는 사내라 자처하지 않겠다. 라며 호기롭게 큰 소리를 쳤답니다. 그 소문은 바람을 타고 송도까지 전해졌지요. 당연히 황진이의 귀에도 이 소식이 들어갔습니다. 보통 여인 같으면 그래 잘났다 하고 말았겠지만 우리 황진이는 달랐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묘하게 반짝이기 시작한 것이지요. 오호라, 감히 나를 두고 그런 장담을 한단 말이지? 과연 그 기계가 얼마나 대단한지 내가 직접 확인해봐야겠구나. 황진이는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그를 유혹해 잠자리를 갖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그 뻣뻣한 자존심을 꺾어놓고 조선의 왕족이라는 허울 좋은 껍데기 아래에 숨겨진 사내의 진짜 속내를 보고 싶었던 것이지요. 황진이는 그날부터 벽계수가 언제쯤 송도를 방문할지, 그가 어떤 길을 통해 들어올지 은밀히 사람을 풀어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조선 최고의 여인이라 불리던 이와 조선의 자존심이라 자부하던 사내 사이의 목숨 건 대결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어르신들, 벌써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으십니까? 벽계수는 본인이 제 발로 함정에 걸어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송도의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하겠다며 나귀에 올랐습니다. 그가 송도 만월대 근처에 다다랐을 때 하늘에는 휘영청 밝은 달이 떠 있었지요. 공기는 서늘하고 달빛은 가루처럼 부서져 내리는 그런 밤이었습니다. 벽계수는 친구들에게 자, 보아라. 내가 이렇게 송도 한복판에 와서도 황진이 따위는 생각지도 않고 오직 달빛만을 감상하고 있지 않느냐 하며 껄껄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 길목 정자 안에서 세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향기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으로. 어르신들, 여기까지가 이 기막힌 스캔들의 서막입니다. 콧대 높은 벽계수가 황진이의 그림자를 처음 마주하게 되는 그 긴장되는 순간. 다음 단계로 계속 넘어가 볼까요? 말씀만 하시면 바로 보따리를 풀어보겠습니다. 벽계수는 송도 땅에 들어서면서도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다짐을 했습니다. 나는 왕실의 자손이다. 저속한 유혹에 흔들릴 사람이 아니야 하고 말이죠.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고, 보지 말라고 하면 더 보고 싶은 법 아니겠습니까? 송도의 절경을 구경한다고는 했지만 그의 눈은 자꾸만 황진이가 있을 법한 곳을 훑고 있었지요. 황진이는 이미 모든 준비를 끝내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지날 길목에 있는 작은 정자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평소처럼 화려한 옷을 입고 나 기생이오 하며 뽐내는 대신 아주 소박하면서도 단아한 옷차림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단아함이 오히려 더 무서운 법이지요.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듯 투명한 피부에 달빛을 머금은 눈망울, 그리고 그녀의 무릎 위에는 낡은 검은고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드디어 저 멀리서 나귀를 탄 벽계수 일행이 나타났습니다. 벽계수는 애써 앞만 보며 점잖게 길을 가고 있었지요. 하지만 정자 근처에 다다랐을 때 밤 공기를 가르고 아주 가냘프면서도 애간장을 녹이는 검은고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보이지 않는 손길이 되어 벽계수의 심장을 툭툭 건드리는 것 같았지요. 벽계수는 당황했습니다. 이 밤중에 누가 이런 곳에서 검은고를 탄단 말이냐 하며 짐짓 엄한 척 물었지만 그의 귀는 이미 그 선율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검은고 소리는 때로는 울부짖듯 격렬하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정인에게 속삭이듯 나긋나긋하게 변해갔습니다. 벽계수는 자신도 모르게 나귀의 고삐를 느려뜨리게 되었지요. 그때였습니다. 검은고 소리가 잦아들더니 옥쟁반의 굿을 굴러가는 듯한 고운 목소리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래의 가사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 유명한 시조였습니다. 청살리 벽계수야 수위감을 자랑 마라 하고 시작되는 그 시 말입니다. 자신을 대놓고 부르는 그 목소리의 벽계수는 그만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푸른 산속을 흐르는 맑은 물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챈 것이지요. 한번 바다에 이르면 다시 오기 어려우니 밝은 달이 산 가득 비추었을 때 쉬어가는 것이 어떠냐는 그 달콤한 제안. 그것은 명백히 황진이가 던진 유혹의 그물이었습니다. 벽계수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옆을 봐서는 안 된다, 대답해서도 안 된다 하며 속으로 수없이 외쳤지만 그의 몸은 이미 황진이가 있는 정자 쪽으로 서서히 기울고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앉아있는 황진이의 옆모습은 사람이 아니라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았으니 그 어떤 장사가 그 눈길을 피할 수 있었겠습니까? 조선의 기계라 자부하던 왕족의 자존심과 한 남자의 본능이 충돌하는 그 찰나의 순간, 공기마저 팽팽하게 긴장되어 금방이라도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벽계수는 과연 이 고비를 어떻게 넘겼을까요? 아니, 과연 넘길 수는 있었을까요? 벽계수는 멈춰선 나귀 위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정자 안에서 들려오는 저 여인의 목소리, 그리고 자신을 꿰뚫어보는 듯한 시조가락에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지요. 평소 같으면 어디 감히 왕실의 종친 앞을 가로막느냐 하고 호통을 쳤을 터인데 입술이 달들 떨려 도무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황진이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은 채 검은고 줄을 가만히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아주 천천히 마치 달빛이 구름을 벗어나듯 고개를 들어 벽계수를 바라보았지요. 그 눈빛과 마주친 순간 벽계수는 자신이 장담했던 그 고고한 기계가 한낱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상에 어찌 저런 눈매를 가진 여인이 있을까 싶었겠지요. 황진이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나귀를 탄 선비님, 어찌 그리 급히 가려 하십니까? 청산의 물은 한번 흘러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법인데 이 좋은 밤에 잠시 쉬어가는 것이 그리도 어려운 일입니까? 그 말소리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깊은 산속에서 들려오는 신비로운 피리 소리 같았습니다. 벽계수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안 된다. 이종숙. 여기서 무너지면 한양 땅 사대부들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그는 짐짓 위험을 차리려 했으며 헛기침을 크게 한 번 했습니다. 그러고는 억지로 시선을 돌려 앞을 보려 했지요. 하지만 황진이는 이미 그의 마음속에 들어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검은고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훨씬 더 애절하고도 뜨거운 곡조였습니다. 마치 당신도 사내라면 내 마음을 모를 리 없지 않소? 하고 묻는 듯했지요. 벽계수의 귀에는 이제 친구들의 목소리도 풀벌레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황진이의 숨결 같은 검은고 소리만이 온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벽계수의 나귀는 주인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자꾸만 정자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려 했습니다. 벽계수는 고삐를 꽉 쥐었지만 그의 손은 이미 힘이 풀려 있었습니다. 황진이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자 기둥에 기대어 서더니 벽계수를 향해 가늘고 하얀 손짓을 보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벽계수 대감은 바위처럼 단단한 분이라 하더이다. 그런데 오늘 보니 바위가 아니라 흐르는 물이로군요. 물은 막으려 하면 넘치고 가두려 하면 썩는 법이지요. 그저 흘러가는 대로 저 달빛에 몸을 맡겨보심이 어떠하옵니까? 이 대목에서 벽계수는 그만 정신이 혼미해지고 말았습니다. 자신을 흐르는 물이라 부르며 유혹하는 이 여인의 기지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지요. 그는 평생 유교 경전을 읽으며 도덕을 쌓아왔다고 자부했지만 정작 자신의 가슴 속에 꿈틀대는 뜨거운 욕망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저 정자 안으로 들어가 저 여인의 손을 잡고 싶다. 저 입술에서 나오는 더 달콤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 벽계수는 자신이 공언했던 그 모든 장담을 잊었습니다. 아니, 잊고 싶었을 겁니다. 왕실의 자존심보다 더 소중한 것이 지금 눈앞에서 빛나고 있었으니까요. 자, 어르신들, 이제 벽계수의 방어벽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황진이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사내를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가장 치명적인 한 방을 준비하고 있었지요. 벽계수의 마음속은 그야말로 소용돌이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머리로는 안 된다고 수만 번을 외치는데 심장은 이미 저 정자 안으로 달려가 황진이의 옷자락을 붙잡고 있었지요. 그는 나귀 등에 앉아 뻣뻣하게 굳은 채로 황진이의 눈길을 피하려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황진이의 목소리는 더욱 선명하게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마지막 구절인 명월이 만공산하니 쉬어간들 어떠리라는 말이 끝나자마자 정막을 깨는 것은 벽계수의 거친 숨소리뿐이었습니다. 황진이는 그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챘지요. 그녀는 슬쩍 정자 기둥을 짚고 서서 벽계수를 향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 거리가 좁혀질수록 벽계수의 이성은 비눗방울처럼 허무하게 터져나갔습니다. 벽계수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도망치지 못하면 평생 저 여인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날 것 같다는 공포와 동시에 지금 당장 저 여인을 품에 안지 못하면 평생을 후회할 것 같다는 갈증이 동시에 그를 덮쳤습니다. 그는 당황한 나머지 나귀를 돌려 황급히 자리를 뜨려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서둘렀던 게 화근이었지요. 나귀의 고삐를 낚아채며 뒤로 몸을 돌리는 순간 그의 몸이 휘청했습니다. 마음은 이미 저만치 달아나고 있는데 몸은 여전히 황진이의 눈빛에 묶여 있었으니 중심이 잡힐 리가 있겠습니까? 벽계수는 비틀거리다가 그만 중심을 잃고 나귀 등에서 뒤로 홀라당 넘어져 버렸습니다. 쿵소리와 함께 조선의 고고한 선비가 흙바닥의 대자로 뻗어버린 것입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모두 숨을 멈췄습니다. 왕실의 종친이자 당대의 문장가라는 사내가 기생의 노래 한 자락의 넋을 잃고 나귀에서 떨어지다니 이보다 더 망신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벽계수는 아픔을 느낄 겨를도 없었습니다. 먼지를 털고 일어날 생각도 못한 채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정자 위에서 낭낭하고도 서늘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황진이의 웃음이었습니다. 그녀는 배를 잡고 깔깔대며 웃는 것이 아니라 아주 우아하면서도 가시가 돋친 미소를 지으며 벽계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고, 대단하신 벽계수 대감께서 어찌 이리 바닥에 누워 계십니까? 청산의 맑은 물이 바다로 가기도 전에 흙탕물에 빠져버렸으니 이제 누가 그 고고함을 알아주겠습니까?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벽계수의 가슴에 대못처럼 박혔습니다. 벽계수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자신이 그토록 장담했던 기계는 어디로 가고 고작 기생의 농담 한마디에 나기에서 떨어지는 우스꽝스러운 꼴이 되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황진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정자를 내려와 바닥에 쓰러진 벽계수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가냘프고 하얀 손을 본 순간 벽계수는 자신이 완전히 패배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그 손을 잡고 일어나는 순간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 그리고 평생 지켜온 유교적 신념을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기에서 떨어진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이라는 엄격한 사회가 만든 가짜 얼굴이 사랑과 욕망이라는 인간 본연의 진실 앞에 무릎을 꿇은 상징적인 순간이었지요. 벽계수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하면서도 자신을 향해 미소 짓는 황진이의 품으로 빨려 들어가듯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벽계수는 흙먼지 묻은 도포를 툭툭 털며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의 체면은 길바닥에 흩어진 낙엽보다도 못한 처지가 되었지요. 평소 같으면 불같이 화를 내며 자리를 떴을 사내였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발걸음은 황진이가 이끄는 대로 처소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지불해야 할 비싼 대가였습니다. 조선의 왕족이라는 거창한 이름표를 떼어내고 그저 한 여인의 매력에 무릎 꿇은 평범한 사내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황진이의 처소로 향하는 길, 벽계수의 등 뒤로는 구경꾼들의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저 양반 좀 보게, 황진이 노래 한 자락에 나기에서 떨어지더니 결국 치맛자락을 잡고 가는구먼 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지요. 벽계수는 귀까지 빨개졌지만 묘하게도 가슴 한구석에서는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평생을 선비답게, 왕실답게 살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황진이의 웃음소리 한 번에 씻겨 내려간 기분이었을까요? 그는 자신의 명성이 깎여나가는 것을 느끼면서도 지금 당장 마주할 황진이와의 밤이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황진이의 방에 들어서자 은은한 매와 향기가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방 안은 화려하지 않았으나 주인의 고결한 성품을 닮아 기품이 넘쳤지요. 벽계수는 자리에 앉아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아까 길 위에서 호통을 치던 기세는 어디 가고 마치 처음 장가가는 새신랑처럼 손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 쩔쩔맸습니다. 황진이는 그런 벽계수를 보며 빙그레 웃더니 직접 찻잔을 채워 그에게 건넸습니다. 그 하얀 손끝이 벽계수의 손등에 살짝 닿는 순간 벽계수는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그토록 부정하려 했던 사내의 본능이자 그가 치러야 할 달콤하고도 치명적인 대가였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 사이에는 단순한 남녀의 정을 넘어선 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벽계수는 황진이가 그저 얼굴만 예쁜 기생인 줄 알았지만 대화를 나눌수록 그녀의 깊은 학식과 세상에 대한 통찰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지요. 황진이는 술잔을 기울이며 벽계수의 흐트러진 모습을 비웃는 대신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외로움과 고뇌를 어루만졌습니다. 벽계수는 자신이 읽어온 수천 권의 책보다 황진이의 말 한마디가 더 깊이 가슴을 파고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황진이는 검은 고를 타며 벽계수에게 속삭였습니다. 대감, 이제는 왕족이라는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이 방 안에서 당신은 그저 저와 시를 읽고 술을 나누는 한 명의 번일 뿐이니까요. 그 말에 벽계수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평생 누군가에게 자신의 진실한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남들의 눈을 의식하고 예법에 갇혀 살았던 그에게 황진이는 처음으로 진짜 나를 마주하게 해준 여인이었지요. 두 사람은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시를 주고받으며
영혼의 교감을 나누었습니다. 벽계수는 자신이 가졌던 모든 편견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생이라 천대받던 여인이 사실은 누구보다 높은 기계를 가졌고, 선비라 칭송받던 자신이 사실은 얼마나 허위 가득한 존재였는지를 말입니다. 그는 황진이의 품에 안겨 비로소 참된 평안을 얻었습니다. 비록 내일 아침이면 이 소문이 온 한양에 퍼져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겠지만, 그는 지금 이 순간의 진실함이 그 어떤 권력이나 명예보다 값지다는 것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벽계수라는 한 남자가 껍질을 깨고 다시 태어나는 아주 짧지만 강렬한 변화의 시간이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창틈으로 스며드는 새벽빛은 지난밤에 뜨거웠던 열기를 식히고 차가운 현실을 깨웠지요. 벽계수가 무거운 눈꺼풀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마주한 것은 이미 헝클어진 머리칼을 단정히 빗어넘기며 거울 앞에 앉은 황진이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어젯밤 꿈속에서 본 선녀 같던 그녀는 온데간데없고 이제는 다시 범접할 수 없는 차가운 달빛 같은 명월로 돌아와 있었지요. 벽계수는 문득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이제 방문을 열고 나가면 자신을 기다리는 것은 칭송이 아니라 조롱과 멸시일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날 아침 송도 바닥은 물론이고 한양까지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고고한 왕족 이종숙이 황진이의 노래 한 자락의 나귀에서 떨어지고 그 밤으로 그녀의 치마폭에 감싸였다는 이야기는 사대부들의 술안주로 이만한 것이 없었지요. 사람들은 벽계수가 아니라 벽계수처럼 쫄쫄 흘러내렸구먼이라며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벽계수는 한동안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할 만큼 큰 망신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어르신들, 정작 벽계수 본인은 예전처럼 분노하거나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이 평생 지켜온 그 단단한 껍데기가 사실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는지를요. 황진이와의 하룻밤은 그에게 단순한 추문이 아니라 인간의 참된 모습이 무엇인지 일깨워준 고통스러운 통과일회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남들의 눈치를 보며 거드름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의 모자람을 인정하고 삶의 덧없음을 시로읊으며 이전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사내로 변해갔지요. 황진이 역시 그를 떠나보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것은 한 사내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쓰고 있던 위선의 가면을 벗겨주는 것이었으니까요. 벽계수는 그 후로도 황진이를 잊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내가 너를 굴복시키겠다는 오만함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청살리 벽계수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막히면 돌아가고 고이면 쉬어가는 흐르는 물 같은 삶을 살게 되었지요. 비록 세상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을지 모르나 벽계수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솔직했던 그 하룻밤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황진이라는 여인이 남긴 것은 흉터가 아니라 한 남자의 영혼에 새겨진 깊은 흔적이었던 셈입니다. 자, 어르신들, 이제 황진이와 벽계수의 발칙하고도 아련한 스캔들이 갈무리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어우당 유몽인의 어우야담에 실려 전해 내려오며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묘한 여운을 남깁니다. 황진이는 결국 이 사건을 통해 조선 사대부들의 허상을 낱낱이 파헤쳤고 벽계수는 망신사를 얻은 대신 인간의 본질을 깨달았습니다. 인생 참 짧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도 벽계수처럼 무거운 가면을 쓰고 사느라 정작 소중한 진심을 놓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명월이 산가득 비칠 때 잠시 쉬어가라던 황진이의 그 노래처럼 어르신들도 오늘 밤은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편안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지족선사를 무너뜨린 황진이의 또 다른 파격적인 스캔들로 찾아뵙겠습니다.